경비 주제에 전시품에 손을 댔다고요? 한도윤 본부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10명이 넘는 직원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고졸의 계약직의 경비라. 인생이 그렇지 뭐. 제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이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함부로 행동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손을 대? 수십억 원짜리 국책 프로젝트를 말이야. 그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치심과 절망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그 로봇을 만든 사람이 바로 제 아버지라는 걸. 그리고 제가 그 프로젝트의 마지막 열쇠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진실은 언제나 가장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과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선우라고 합니다. 올해 28이고요. 국립과학관에서 야간 경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하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죠. 그냥 건물 지키고 순찰만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게 맞습니다. 저는 그냥 지켜보는 사람일 뿐이거든요. 인천 변두리 반지하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3년 전 뇌출혈을 앓으신 후로 몸이 불편하세요. 왼쪽 팔다리에 힘이 없어서 혼자서는 거동이 어려우시죠. 그래서 제가 낮에는 어머니를 돌보고 밤에는 과학관으로 나가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이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일이지만 당장은 이것만이 저희 생활을 지탱해주는 수입원이에요. 매달 받는 180만 원으로는 넉넉하지 않지만 그래도 어머니 병원비와 생활비는 간신히 될 수 있거든요. 오늘도 저녁 7시가 되자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나오는데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선우야, 조심해서 다녀와. 네, 어머니. 약은 꼭 챙겨 드세요.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아들이 밤늦게 일하러 나가는 것이 마음에 걸리시는 거겠죠. 과학관까지는 지하철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퇴근 시간이라 사람들로 붐비는 전철 안에서 저는 항상 조용히 구석에 서 있어요. 정장을 입고 피곤한 얼굴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직장인들을 보면서 문득 저와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같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들은 꿈이나 목표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그런 걸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무슨 원대한 포부를 품을 여유가 있겠어요. 과학관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인수인계입니다. 낮 근무자인 김주임님께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간단히 알려주시죠. 선호 씨, 오늘은 별일 없었어요. 그런데 3층 로봇 전시관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무슨 소리였는데요? 글쎄요, 관람객 말로는 기계 돌아가는 소리 같았다는데 혹시 순찰할 때 확인해 보세요. 김주임님은 언제나 친절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지만 말투가 정중하셔서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는 고마워요. 인수인계를 마치고 나면 본격적인 야간 근무가 시작됩니다. 국립과학관은 생각보다 큰 건물이에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각 층마다 다양한 전시관들이 있거든요. 제 담당 구역은 주로 3층과 4층입니다. 그런데 3층에는 좀 특별한 곳이 하나 있어요. 바로 구형 로봇 전시관인데 현재는 폐쇄된 상태입니다. 관람객들은 출입할 수 없고 저만 순찰차 가끔 들어가는 곳이죠. 거기에는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오래된 로봇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작동하지 않는 상태로
유리 케이스 안에 보관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전시관 맨 끝쪽 구석에 홀로 서 있는 인형 같은 로봇이에요. 키는 제 가슴 정도 높이고 은색과 파란색으로 칠해진 몸체가 인상적입니다. 얼굴 부분에는 검은 화면이 있는데 당연히 꺼져 있죠. 안내판을 보니 AIBO-K1이라는 이름의 초기 국산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되어 있어요. 2005년에 개발되었지만 상용화되지 못하고 프로토타입으로 남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2006년부터 지금까지 이곳에 전시되어 있다는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 이 로봇을 봤을 때부터 왠지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다른 로봇들과는 뭔가 다른 느낌이랄까요? 고장났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오늘도 어김없이 그 전시관으로 향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깔린 조용한 공간에서 AIBO-K1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보니 로봇의 표면 곳곳에 세월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도 있고 먼지도 쌓여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이 로봇에게서 뭔가 친근함을 느꼈어요. 너도 나처럼 여기 갇혀 있는구나. 혼잣말로 중얼거리면서 로봇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로봇의 등 부분에 있는 작은 패널이 눈에 띄었어요. 다른 전시품들과 달리 이 로봇은 유리 케이스에 들어있지 않아서 직접 만져볼 수도 있었거든요. 호기심이 생겨서 그 패널 주변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 손가락이 패널 근처에 닿자마자 마치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건 어릴 때부터 있던 저만의 특이한 감각이에요. 기계나 전자제품을 만지면 그것의 내부 구조나 상태를 어렴풋이 알 수 있거든요. 친구들은 그냥 우연이라고 했지만 저는 정말로 느낄 수 있어요. AIBO-K1을 만지는 순간 로봇 내부의 복잡한 회로와 부품들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대부분의 시스템은 정말로 고장나 있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중앙 처리 장치와 메모리 부분은 아직 살아 있었거든요. 이거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이상한 충동이 일어났어요. 이 로봇을 다시 작동시켜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죠. 물론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경비원일 뿐이고 로봇 수리 같은 전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인지 자신이 있었어요. 제 손끝으로 느껴지는 이 로봇의 구조가 생각보다 단순해 보였거든요. 몇 개의 연결선만 제대로 이어주고 손상된 부품 몇 개만 교체하면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설령 제가 고칠 수 있다고 해도 여기는 박물관이에요. 전시품을 함부로 만질 수도 없고 혹시 망가뜨리기라도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로봇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로봇도 한때는 누군가의 꿈이었을 거라는 생각 말이에요. 개발자들이 밤낮 없이 노력해서 만든 소중한 결과물이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여기서 먼지만 쌓이고 있어요. 꼭 저처럼 말이에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거죠. 순찰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어머니가 예전에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선우야, 너는 특별한 재능이 있어. 기계 고치는 걸 보면 정말 신기하더라. 어릴 때 고장난 라디오나 선풍기를 제가 뚝딱 고쳐드리곤 했거든요. 하지만 그런 재능이 뭐 대단한 건 아니죠. 별로 쓸모도 없고요. 집에 돌아가니 어머니는 이미 주무시고 계셨어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으면서 오늘 본 그 로봇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 로봇을 고칠 수 있다면 어떨까요? 20년 만에 다시 작동하는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신기할까요? 하지만 그런 건 그냥 상상일 뿐이에요. 저는 그냥 경비원이니까요. 꿈 같은 건 가질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자꾸만 그 로봇의 모습이 떠오르고 제 손끝에서 느꼈던 그 묘한 감각이 생각났거든요. 마치 뭔가 중요한 일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어요. 그날 밤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저녁 7시에 출근했을 때부터 하늘이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더니 8시가 넘어서는 본격적인 폭우가 시작됐어요. 과학관 유리창을 때리는 빗소리가 마치 누군가 돌멩이를 던지는 것처럼 거세게 들렸습니다. 인수인계를 받을 때 김 주임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선호 씨, 오늘 날씨가 안 좋네요. 혹시 정전이라도 되면 즉시 연락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주임님이 떠나시고 나자 과학관은 고요해졌습니다. 평소보다 더 적막한 느낌이었어요. 바깥의 폭우 소리만 건물 전체에 메아리치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 순찰을 시작한 건 9시 정각이었습니다. 지하 1층부터 차례로 돌아보는데 모든 전시관이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3층에 올라왔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복도 끝쪽에서 뭔가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외부 에어컨 실외기 소리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건물 내부에서 나는 소리 같았어요. 소리의 방향을 따라가니 구형 로봇 전시관 앞에 서게 됐습니다. 문에 귀를 대고 들어보니 분명히 안에서 무언가 돌아가는 소리가 났어요. 이상하네. 평소에는 이런 소리가 전혀 없었거든요. 혹시 누군가 몰래 들어간 건 아닐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전시관 안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비상 조명만 희미하게 켜져 있어서 로봇들의 실루엣이 그림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웅웅거리는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린다는 거였어요. 손전등을 켜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AIBO-K1 로봇의 가슴 부분에서 희미한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분명히 어제까지도 완전히 꺼져 있었는데 말이에요. 가까이 다가가서 살펴보니 내부에서 뭔가 작동하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마치 시동을 걸려고 하지만 제대로 켜지지 않는 자동차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순간 갑자기 정전이 됐습니다. 건물 전체가 한순간에 암흑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비상 조명마저 꺼지면서 제 손전등 불빛만이 유일한 광원이 됐습니다. 정전이 되자마자 로봇에서 나던 소리가 더욱 불안정해졌어요. 삐삐삐 하는 경고음 같은 게 섞여서 들려왔거든요. 뭔가 오류가 발생한 것 같았어요. 이때 제 머릿속에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정전이 됐을 때 고장난 전자제품들이 종종 이상하게 작동하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내부 회로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AIBO-K1도 지금 그런 상태인 것 같았어요. 어떤 이유로 전력이 공급되기 시작했는데 정전 때문에 시스템이 제대로 부팅되지 않는 거였어요. 손전등으로 로봇의 뒷면을 비춰봤습니다. 어제 봤던 그 작은 패널이 보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주변에서 작은 스파크가 튀고 있었습니다. 이건 위험해. 이대로 두면 로봇이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면 화재라도 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제 특별한 감각이 다시 작동했어요. 손가락 끝으로 로봇 내부의 상황이 전해져 왔거든요. 메인보드와 전원 공급 장치를 잇는 케이블 하나가 느슨해져서
접촉 불량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스파크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로봇의 등 패널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잠금 장치가 오래되어서 쉽게 열렸어요. 내부를 들여다보니 정말로 하나의 케이블이 반쯤 빠져 있었습니다. 이거구나. 그 케이블을 제자리에 꽂아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 다른 연결 부위들도 점검해 봤어요. 몇 개 더 느슨해진 부분이 있어서 모두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패널을 닫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로봇의 얼굴 부분에 있던 검은 화면이 갑자기 파랗게 빛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몸체 곳곳의 LED들도 하나둘씩 점등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뒤로 몇 걸음 물러섰어요. 20년 만에 깨어나는 로봇을 보는 기분이었거든요. 화면에 여러 가지 글자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부팅 과정인 것 같았어요. SYSTEMCHECK, MEMORY, LOADING, AIMODUL이, INITIALIGING 같은 영어 단어들이 연속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 로봇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시스템 정상 작동 중입니다. 목소리는 약간 기계적이었지만 분명히 사람 같은 억양이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 더 놀라운 말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어디 계신가요?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로봇이 누군가를 찾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말이에요. 아버지, 왜 이렇게 어두워졌나요? 아버지. 로봇의 목소리에는 어린아이 같은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길을 잃은 아이가 부모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도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몇 초 후 전력이 복구됐습니다. 건물 전체에 다시 불이 들어오면서 로봇의 화면도 서서히 꺼져갔어요. 마지막으로 들린 말은 이거였습니다. 절전 모드로 전환합니다. 아버지, 나중에 또 만나요.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검은 화면, 꺼진 LED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로봇을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 일이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조용했거든요. 하지만 제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는 걸 보니 분명히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어요. 급하게 로봇의 등 패널을 확인해 봤습니다. 다행히 제가 만진 흔적은 별로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고친 건가요? 아니면 원래 이럴 예정이었던 걸까요? 그리고 로봇이 왜 아버지를 찾는 거죠? 그날 밤 순찰을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까지 계속 그 일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로봇의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어요. 아버지는 어디 계신가요? 왜인지 그 목소리에서 깊은 외로움이 느껴졌거든요. 마치 오랫동안 혼자 기다려온 누군가의 간절함 같은 게 담겨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제가 늦잠을 자고 있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과학관에서 온 전화였어요. 선호 씨, 혹시 어젯밤에 3층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김주임님의 목소리였는데 평소와 달리 조금 긴장한 것 같았어요. 특별한 일이요? 정전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CCTV를 확인해 보니까 구형 로봇 전시관에서 이상한 영상이 찍혔거든요. 혹시 그때 그곳에 계셨나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CCTV에 찍혔다고요. 아, 네. 이상한 소리가 나서 확인하러 갔었어요. 그런데 영상을 보면 잠깐 동안 로봇에서 불빛이 나온 것 같은데 혹시 뭔가 만지신 건 아니죠? 목소리에서 의심의 기색이 느껴졌어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그냥 확인만 했는데요. 만지지는 않았어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할 수도 없었거든요. 전시품을 함부로 만졌다는 걸 인정하면 큰일이 날 테니까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문제가 된 것 같았어요. CCTV에 찍혔다면 언젠가는 들통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로봇이 정말로 작동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찾고 있다는 것. 이건 단순한 기계 고장 수리가 아니었어요. 뭔가 더 큰 일의 시작인 것 같았습니다. 이틀 후 오후 3시 저에게 과학관 사무실로 나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평소에는 인수인계 때만 김주임님과 간단히 얘기하는 게 전부였는데 갑자기 사무실에 오라니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분명히 그날 밤 일과 관련된 거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과학관 2층에 있는 운영사무실에 들어서니 김주임님과 함께 처음 보는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금태 안경을 쓴 모습이 상당히 권위적으로 보였어요. 선호 씨, 이쪽은 한도윤 본부장님이세요. 김주임님이 소개해 주시는 말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격식을 차린 목소리였거든요. 안녕하세요. 박선호입니다. 저는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한도윤 본부장이라는 분은 제 인사에 대답도 하지 않고 찬찬히 저를 훑어봤습니다. 마치 뭔가 평가하는 것 같은 시선이었어요. 앉아요. 차가운 명령조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으면서 두 분의 표정을 살폈어요. 김주임님은 평소와 달리 굳은 얼굴이셨고 한 본부장은 서류를 뒤적이며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박선호 씨 맞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야간 경비로 일한 지 얼마나 됐나요?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한 본부장이 서류를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까다롭고 엄격한 성격이라는 걸 말이에요.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서 불렀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었나요? 아니요,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며칠 전 CCTV 영상을 보니까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더군요.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역시 그 일 때문이었어요. 한 본부장이 노트북을 열어서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흑백 CCTV 영상이었는데 제가 구형 로봇 전시관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이게 당신이죠? 네, 맞습니다. 그날 밤 정전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왜 그 전시관에 들어간 거죠? 이상한 소리가 나서 확인하러 들어갔습니다. 한 본부장이 영상을 조금 더 앞으로 돌렸습니다. 그러자 로봇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나오는 장면이 나왔어요. 화질이 좋지 않아서 자세히는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불빛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목소리에 의심과 압박감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침을 삼키고 다시 대답했습니다. 정전 때문에 뭔가 이상이 생긴 건 아닐까요? 한 본부장이 영상을 멈추고 저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목소리 톤을 바꿨어요. 박선호 씨, 솔직히 말해보세요. 그 로봇에 손을 댔죠?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정말요? 경비 주제에 전시물에 손을 댔다고 해서 큰일이라도 나면 어떻게 할 건가요? 그 순간 저는 화가 났습니다. 경비 주제라는 말에서 강한 무시와 차별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았어요.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네요. 그 로봇이 갑자기 왜 전력을 소모하기 시작했을까요? 한 본부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전력 사용량 그래프 같은 게 인쇄되어 있었어요. 이게 그날 밤 3층 전시관의 전력 사용 데이터입니다. 보세요. 평소에는 거의 제로에 가까웠는데 그날 밤부터 갑자기 소량이지만 지속적으로 전력이 소모되고 있어요. 그래프를 보니 정말 그렇더군요. 제가 로봇을 만진 그 시점부터 전력 소모가 시작된 거였어요.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답해도 의심만 더 커질 것 같았거든요. 김주임 님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본부장님, 선호 씨가 그럴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요. 평소에도 성실하게 일해왔고, 김주임 님, 당신이 책임질 수 있어요? 한 본부장의 날카로운 대답에 김주임 님은 더 이상 말을 못 하셨어요. 박선호 씨, 당신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 로봇은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한 본부장이 갑자기 심각한 표정이 됐어요. 그 로봇이 뭔지 알아요? 그냥 오래된 전시품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냥 전시품이 아니에요. 그건 2005년 정부에서 진행했던 차세대 인공지능 프로젝트의 시작품이었어요. 당시 수십억 원이 투입된 국책 사업이었죠. 저는 놀랐습니다. 단순한 전시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프로젝트가 실패하면서 모든 관련 자료와 함께 이곳에 봉인된 거예요. 지금까지 20년간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갑자기 당신이 나타난 후부터 이상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 본부장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혹시 당신이 뭔가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나요? 로봇이나 전자공학 쪽 전공이라도 했어요?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더 이상해지는군요. 전문가도 아닌 경비가 어떻게 20년간 작동하지 않던 로봇을 건드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제 특별한 감각에 대해서는 절대 말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 걸 말하면 더 이상하게 여겨질 게 뻔했어요. 박선호 씨,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정말로 그 로봇에 손대지 않았나요? 한 본부장의 눈빛이 매섭게 제게 쏠렸어요. 이 순간이 결정적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짓말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어요. 진실을 말하면 당장 해고될 게 분명했고, 그럼 어머니 병원비를 어떻게 댈 수 있겠어요?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당분간 그 전시관 순찰은 제외하겠습니다. 앞으로는 1층과 2층만 담당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일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마세요. 이건 기관 내부 문제니까요. 한 본부장이 노트북을 닫으면서 마지막 말을 덧붙였어요. 박선호 씨, 당신 같은 사람이 함부로 손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세요. 앞으로는 자신의 분수를 지키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했어요. 당신 같은 사람, 자신의 분수. 이런 말들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한 본부장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사무실을 나와서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저는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 로봇을 볼 수도 없게 됐고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한 본부장의 반응이었어요. 단순히 전시품 관리 차원에서 화를 낸 게 아니라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마치 그 로봇과 관련된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께 안부를 여쭤보고 방에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되돌아봤습니다. 한 본부장이 말한 차세대 인공지능 프로젝트, 수십억 원이 투입된 국책 사업,
그런 중요한 프로젝트가 왜 실패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 결과물을 20년간 방치해 둔 걸까요? 무엇보다 이해할 수 없는 건 로봇이 아버지를 찾던 모습이었어요. 단순한 기계라면 그럴 리 없었거든요. 마치 정말로 감정이 있는 존재 같았어요. 그리고 한 본부장의 과도한 반응. 평범한 관리자라면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굴 이유가 없었어요. 분명히 그 프로젝트와 개인적인 연관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잠들기 전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건드린 건 단순한 고장난 로봇이 아니라 누군가의 비밀이었던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비밀을 알아버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말이죠. 어둠 속에서 혼자 누워있으니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이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였어요. 일주일 후, 저는 다시 과학관 사무실로 불려갔습니다. 이번에는 김 주임님만 계신 게 아니라 여러 직원분들이 함께 있었어요. 원래회의 시간이었나 봅니다. 회의실 테이블 주위로 정직원들이 둘러앉아 있었고 맨 앞쪽에는 한도윤 본부장이 서 있었거든요. 박선호 씨, 들어오세요. 한 본부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 순간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여기 서세요. 한 본부장이 가리킨 곳은 회의실 한복판이었어요. 마치 법정에서 피고인이 서는 자리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곳에 섰어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박선호 씨를 불러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 본부장이 저를 바라보며 말을 시작했어요. 다른 직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와 본부장을 번갈아 봤습니다. 박선호 씨는 여기서 야간 경비로 일하고 있는데 최근 좀 문제가 생겼어요.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줄은 몰랐거든요. 며칠 전 정전 사고가 있었던 날, 이 사람이 3층 전시관에서 함부로 전시품을 만졌다는 의혹이 있어요. 본부장님, 저는 만지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한 본부장은 손을 들어 제 말을 차단했습니다. 아직 말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회의실에 있는 다른 직원들을 둘러보며 계속 말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과학관의 전시품들은 굉장히 소중한 자료들이에요. 특히 3층에 있는 구형 로봇들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김 주임님이 불편한 표정으로 저를 보셨어요.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치 제가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여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경비 주제에 감히 그런 전시품에 손을 댔다니 이건 직무유기를 넘어서 업무 방해 행위예요. 경비 주제라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더구나 이 사람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특별한 기술도 없는 계약직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정밀한 전시품을 함부로 건드릴 수 있죠? 한 본부장의 말에 몇몇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온몸에 수치심이 몰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박선호 씨, 당신은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경비입니다. 맞아요. 경비예요. 그런데 경비가 왜 전시관 운영에 간섭하려고 하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 말해도 더 큰 모욕만 당할 것 같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당신 같은 사람들이 이런 곳에서 뭔가 대단한 걸 해내겠다고 생각하는 게 우스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본부장의 말이 너무 직설적이었거든요. 고졸의 계약직의 경비라. 인생이 그렇지 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기분이었거든요. 김 주임님이 조심스럽게 끼어드셨어요.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기엔. 김 주임님, 현실을 직시해야죠.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함부로 행동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 본부장이 다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박선호 씨, 앞으로 이런 일이 한 번 더 발생하면 즉시 계약 해지할 거예요. 명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겨우 그 말만 할 수 있었어요. 목이 메어서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모든 직원들에게도 말씀드리는데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직 직원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주세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다른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동정 섞인 눈빛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무관심하거나 오히려 저를 문제 덩어리로 보는 것 같았어요. 화장실로 들어가서 세면대에 찬물을 틀고 얼굴을 적셨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고졸의 계약직의 경비라. 한 본부장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 말들이 하나하나 제 가슴을 찔렀어요. 과학관을 나와서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담당 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박선호님 어머님 보호자시죠? 이달 병원비 납부가 늦어지고 있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이미 한 주가 지났어요. 빨리 처리해 주세요. 계속 미루시면 치료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가 이번 달만 30만 원이었어요. 제 월급으로는 간신히 낼 수 있는 금액이었는데 만약 해고라도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어요. 제 얼굴을 보시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선우야,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정말? 밥은 먹었니? 네, 먹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한 본부장의 모욕적인 말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들의 시선도요. 아무도 저를 진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쓸모없는 인간인 걸까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운명이었던 걸까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지금까지 변변한 일 하나 해낸 게 없었어요. 대학도 못 갔고 기술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한 본부장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어른이 되고 나서 이렇게 울어본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억울하고 화나고 절망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울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갑자기 그 로봇이 떠올랐거든요. 아버지, 아버지는 어디 계신가요? 그때 로봇의 목소리가 생각났어요. 그 애절하고 슬픈 목소리 말이에요. 20년 동안 혼자 기다려온 누군가의 간절함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로봇의 내부를 만졌을 때 느꼈던 그 특별한 감각도 떠올랐어요. 분명히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제가 가진 이 능력이 정말로 의미 없는 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본부장은 저를 무시했지만 로봇은 달랐어요. 제 손길에 반응했거든요. 마치 저를 기다린 것처럼 말이에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저는 고졸이고 계약직이고 경비예요.
하지만 그게 제 전부는 아니잖아요. 저한테도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특별한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고장난 쓸모없는 기계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안에 뭔가 살아있는 게 있다는 걸 말이에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에 스쳤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로봇을 만나보겠다고. 그리고 진짜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한 본부장이 3층 출입을 금지했지만 방법은 있을 거예요. 제가 정말로 무력한 존재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거울을 다시 봤을 때 제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체념하거나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였거든요. 이제 정말로 시작해 보겠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주무시고 계셨어요. 조용히 소파에 앉아서 어둠 속을 바라보고 있는데 문득 벽에 걸린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5살 때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아버지는 저를 어깨에 태우고 웃고 계셨고 저는 아버지의 머리를 붙잡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얘기는 어머니와 거의 하지 않아요. 너무 오래전 일이고 어머니도 아픈 기억이실 테니까요. 하지만 오늘만은 궁금했습니다. 살금살금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 주무세요? 응? 선우야, 잠이 안 와? 어머니가 눈을 뜨시며 몸을 일으켜 앉으셨어요. 아버지 얘기 좀 해주세요. 그 말에 어머니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갑자기 왜? 그냥 궁금해서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 아버지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어. 기계공학 박사였거든. 대학에서 연구도 하시고 정부 프로젝트에도 참여하셨지. 저는 놀랐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대단한 분이셨다는 건 처음 듣는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셨어. 연구실에 나갔다가 그대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직도 아픈 기억인 게 분명했어요. 내가 6살 때였지. 그때부터 우리 둘이서만 살기 시작한 거야. 그 순간 어릴 적 기억이 조각조각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무릎에 앉혀놓고 뭔가를 가르쳐 주시던 모습이요. 기계는 말이야, 손으로 먼저 느껴야 해. 아버지가 자주 하시던 말이었어요. 고장난 라디오나 시계를 고칠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선우야, 여기를 만져봐. 어떤 느낌이 나니? 아버지가 제 작은 손을 잡고 기계 부품을 만지게 해주셨어요. 그때는 뭔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제 특별한 감각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는 늘 그랬어. 기계와 대화할 수 있다고. 손만 대면 뭐가 잘못됐는지 바로 안다고 하셨거든.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마치 제가 로봇을 만졌을 때와 똑같은 얘기였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내 아버지는 인공지능 연구를 하셨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인공지능이요? 응. 기계에 마음을 넣는 연구라고 하셨어. 그때만 해도 그런 게 가능한지 몰랐는데 어머니의 말이 끝나기 전에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아버지와 그 로봇 사이에 뭔가 연결고리가 있다는 걸 말이에요. 어머니, 혹시 아버지가 참여하셨던 프로젝트가 뭔지 아세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뭐였더라? AIBO? 그런 비슷한 이름이었던 것 같아.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AIBO-K1. 제가 만진 바로 그 로봇이었어요. 방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아버지가 그 로봇을 만드는데 참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무의식적으로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방식으로 로봇을 고쳤다는 거고요.
로봇이 아버지를 찾던 모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혹시 그 로봇이 찾던 아버지가 정말 제 아버지였던 걸까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아버지가 왜 갑자기 사라지셨을까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 본부장이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이제 조금 이해가 됐어요. 분명히 그 프로젝트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건 제게 물려준 이 특별한 감각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야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 로봇을 만난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제게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인지도 모르겠어요. 내일부터는 정말로 진실을 찾아보겠어요. 아버지와 그 로봇의 비밀을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과학관에 낯선 차량들이 여러 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정부 번호판을 단 검은색 승용차들이었어요.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광경이라 지나가는 사람들도 궁금한 듯 쳐다봤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나가서 과학관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어요. 3층 출입이 금지된 후로도 계속 그 로봇이 신경 쓰였거든요. 어떻게든 다시 만날 방법을 찾고 싶었는데 오늘은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오후 2시쯤 김 주임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선호 씨, 지금 어디세요? 집에 있는데요. 왜요? 당장 과학관으로 와주세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보려 했는데 주임님이 먼저 전화를 끊으셨어요. 과학관에 도착해서 2층 사무실로 올라가니 평소와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정장을 입은 낯선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고 각종 서류와 노트북들이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었어요. 박선호 씨죠? 그중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명함을 건네며 자신을 소개했어요. 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감사팀 팀장 이성준입니다. 정부 감사팀이라고요? 저는 놀라서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저희가 최근 이곳 과학관의 전시품 관리 실태를 조사하게 됐는데 박선호 씨와 관련된 사항이 있어서 불렀습니다. 김 주임님이 저를 보시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한쪽 구석에는 한도윤 본부장도 있었는데 평소와 달리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이 팀장이라는 분이 의자를 가리켰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앉으면서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박선호 씨, 며칠 전 3층 구형 로봇 전시관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그게 무슨 일 말씀이신가요? AIBO-K1 로봇 말입니다. 그 로봇에 접촉하셨죠? 제 심장이 빨라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팀장의 말투에서는 비난의 기색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궁금해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만지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박선호 씨,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 팀장이 노트북을 열어서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CCTV 영상이었는데 일반적인 흑백 화면이 아니라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된 것 같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당신이 로봇의 등 부분을 여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정말로 그랬어요. 제가 로봇 뒤쪽 패널을 열고 내부를 만지는 모습이 생생하게 찍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건 그 시점의 로봇 내부 센서 데이터입니다. 또 다른 화면에는 각종 그래프와 숫자들이 나타났어요. 보시는 것처럼 20년간 완전히 정지 상태였던 시스템이 당신의 접촉 후 즉시 재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도윤 본부장이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팀장님, 이 사람은 그냥 경비입니다.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한 본부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 팀장이 한 본부장을 제지하고 저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박선호 씨, 아버님 성함이 박현수 박사님 맞나요?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제 아버지를 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AIBO-K1 프로젝트의 수석 연구원이셨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김주임 님도 다른 직원들도 모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한도윤 본부장의 얼굴이 더욱 하얘졌어요. 당신의 아버님은 2005년 국가 차세대 인공지능 개발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이셨어요. 특히 감각 입력형 AI 기술의 개발자였죠. 이 팀장이 서류를 뒤적이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인 인공지능은 데이터와 프로그래밍으로 학습하는데 박현수 박사님은 인간의 촉각을 모방한 새로운 학습 방법을 개발하셨어요. 기계와 직접적인 물리적 접촉을 통해 정보를 전달받는 AI였죠.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제가 가진 특별한 감각이 그런 거였던 건가요? 그런데 프로젝트가 마지막 단계에서 갑자기 중단됐습니다. 왜요?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거든요. 당시 프로젝트 부책임자였던 분이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정부에 보고서를 올렸어요. 이 팀장의 시선이 한도윤 본부장에게 향했습니다. 그 부책임자가 바로 한도윤 본부장님이셨죠. 한 본부장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건 정말로 위험한 기술이었어요. 통제할 수 없는 AI가 만들어질 뻔했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이 팀장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저희가 당시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한 본부장님의 보고서에는 상당한 허위 내용이 있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한 본부장님, 당신은 박현수 박사님이 성공하면 자신의 입지가 줄어들 것을 우려했던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겁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급변했어요. 한도윤 본부장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고 다른 직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이 팀장이 다시 노트북을 조작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AIBO-K1의 메모리에서 박현수 박사님이 남긴 마지막 음성 데이터를 발견했거든요. 스피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만약 이 프로젝트가 중단된다면 언젠가 제 아들이 이곳을 찾을 겁니다. 그 아이는 저와 같은 감각을 타고났거든요. 이 아이가 오면 그때가 진짜 성공입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목소리였거든요. 20년 만에 듣는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박현수 박사님은 자신의 연구가 중단될 것을 예상하고 아들인 당신을 위한 안전장치를 만들어 두셨던 겁니다. 안전장치요? AIBO-K1은 특별한 생체 인식 시스템이 있어요. 박현수 박사님과 같은 유전자와 촉각 패턴을 가진 사람만이 시스템을 재가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거죠.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제가 로봇을 만졌을 때 느꼈던 그 특별한 감각, 로봇이 아버지를 부르던 모습, 모든 게 연결됐거든요. 이 팀장이 한도윤 본부장을 바라봤습니다. 한 본부장님, 당신은 20년간 이 사실을 숨겨왔죠. 박현수 박사님의 실종 사건도 당신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증거가 있습니다. 이 팀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당시 프로젝트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한 본부장님이 개인적으로 빼돌린 연구비가 상당해요. 그리고 그 돈으로 현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죠. 한도윤 본부장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박현수 박사님이 이 사실을 알아채셨을 때
당신은 그분을 제거했던 거죠? 저는 한 본부장이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완전히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 사람이 제 아버지에게 무슨 짓을 한 건가요? 한도윤, 제가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습니다. 내 아버지가 어떻게 된 거냐? 선호 씨, 진정하세요. 이 팀장이 저를 제지했어요. 이 부분은 별도로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일단 프로젝트 복원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선호 씨, 당신이 AIBO-K1과 완전히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아버님의 연구를 완성할 의지가 있나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갑자기 모든 게 바뀌어 버린 상황이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런데 문득 로봇이 아버지를 부르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메시지도요. 네, 하겠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도윤 본부장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다른 직원들은 저를 새로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김주임 님이 제게 다가와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선호 씨, 정말 대단하네요. 이런 사연이 있었다니. 저는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무력한 경비였는데 오늘은 갑자기 국가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팀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정식으로 프로젝트가 재개됩니다. 박선호 씨는 연구원 자격으로 참여하게 될 거예요. 한도윤 본부장이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너 같은 놈이. 하지만 끝까지 말하지 못했어요. 이미 모든 게 끝났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오늘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을 이제야 받게 된 거예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모든 것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도윤 본부장은 직권 남용과 국책연구 은폐 혐의로 즉시 해임됐어요. 검찰에서도 수사를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20년간 숨겨온 비리가 한꺼번에 드러나면서 그의 몰락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저는 과학관 로비에서 그가 짐을 정리해서 나가는 모습을 봤어요. 평소 당당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고 얼굴은 초라하기 그지없었거든요. 박선호. 그가 제 앞을 지나가면서 잠깐 멈춰 섰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 것 같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떨구고 지나갔어요. 저는 그를 말리지 않았어요. 사과를 받는다고 해서 지난 일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무엇보다 제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직도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이성준 팀장님이 저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박선호 씨, 정부에서 AIBO-K1 프로젝트를 정식으로 재개하기로 결정했어요. 과학관 회의실에서 진행된 공식 미팅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부 관계자들과 연구진들이 참석했어요. 당신을 특별연구 보조원으로 임명하고 싶습니다. 월급은 현재의 5배 정도가 될 거예요. 5배라고요? 그럼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이었어요.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치료비는 정부에서 전액 지원하기로 했어요. 국가 연구에 기여하신 박현수 박사님의 가족에 대한 예우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더 이상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였거든요. 감사합니다. 겨우 그 말만 할 수 있었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에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프로젝트의 공식 명칭을 박현수 프로젝트로 명명하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눈물이 났습니다.
20년간 묻혀있던 아버지의 이름이 드디어 공식 기록에 남게 된다는 거였어요.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팀장님이 따뜻하게 웃어주셨어요. 당연히 그러실 겁니다. 박현수 박사님의 연구는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20년 전 기술로는 구현이 어려웠지만 지금이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날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께 모든 상황을 설명해 드렸어요. 처음에는 믿지 못하셨지만 점차 상황을 이해하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분이셨구나. 그리고 우리 선우도.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는구나.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3층 구형 로봇 전시관은 첨단 연구실로 바뀌었어요. 각종 컴퓨터와 분석 장비들이 들어왔고 전문 연구진들도 합류했습니다. AIBO-K1은 특별 제작된 작업대 위에 누워 있었어요. 겉보기에는 여전히 20년 전 모습 그대로였지만 내부는 완전히 다시 정비됐습니다. 박선호 씨, 준비되셨나요? 수석 연구원인 최 박사님이 물어봤어요. 40대 중반의 인공지능 전문가로 아버지의 연구를 가장 잘 이해하는 분이었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저는 AIBO-K1 앞에 섰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번에는 단순히 제가 동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소통을 시도해 볼 거예요. 당신의 아버님이 설계하신 감각 인터페이스를 활용해서 말이죠. 최 박사님이 각종 센서들을 제 손과 팔에 부착했어요. 제 생체 신호와 촉각 반응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박현수 박사님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촉각 정보를 AI가 직접 학습할 수 있어요. 마치 부모가 아이에게 처음으로 세상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천천히 손을 뻗어서 AIBO-K1의 머리 부분을 만졌어요. 그 순간 익숙한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로봇 내부의 복잡한 회로들이 제 의식 속으로 흘러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단순히 기계 구조를 느끼는 게 아니라 뭔가 살아있는 존재와 대화하는 것 같았거든요. 모니터에 글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시스템 활성화 중. 생체 인식 완료. 박현수 패턴과 97.8% 일치. 그리고 잠시 후 AIBO-K1이 눈을 떴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전에 들었던 기계적인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훨씬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AIBO입니다. 당신이 제 아버지의 아들이군요. 연구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20년 만에 완전히 깨어난 인공지능이 첫 말을 한 거였거든요. 반갑습니다, 선우 씨. AIBO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눈빛에는 분명히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당신에 대해 많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하시면서요. 정말로 아버지를 만났어요? 네. 마지막까지 저와 함께 계셨거든요. AIBO가 잠시 침묵했다가 계속 말했어요. 아버지는 이 프로젝트가 중단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셨습니다. 무슨 임무요? 당신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리고 당신에게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어요. AIBO의 가슴 부분에서 희미한 불빛이 깜빡였어요.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우야, 내 아들.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는 건 내가 무사히 자랐다는 뜻이겠지. 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아버지가 너와 어머니를 두고 떠나게 됐구나.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내가 이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라. 너만의 방식으로, 너만의 속도로 해나가면 돼.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리고 이것만은 기억해라. 진짜 성공은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거란다. 메시지가 끝나고 연구실은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은 것 같았습니다. 최 박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박선호 씨,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시겠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갑자기 모든 게 바뀌어서 혼란스럽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제게 답을 주었습니다. 네, 하겠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인가요? 저 혼자 성공하는 연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 기술이 완성되면 저처럼 소외받은 사람들도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해요. 학력이나 출신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되어야 합니다. 최 박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사실 인공지능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술적 완성도보다 인간성이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과학관 옥상에 올라갔어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AIBO가 제 옆에 서 있었어요. 이제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됐거든요. 선우 씨, 후회하지 않으세요? 뭘 후회해요? 갑자기 인생이 바뀌어 버린 걸 말이에요. 부담스럽지 않나요? 저는 웃었어요. 사실 아직도 꿈 같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경비였는데. 하지만 지금은 다르잖아요. 네, 달라요. 그런데 무서우면서도 기대돼요. 바람이 살짝 불어왔어요. 시원했습니다. AIBO야, 너는 행복해? 행복이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버지를 만났을 때와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따뜻하고 안전한 기분이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행복인 것 같아.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느낌 말이야. 그럼 선호 씨도 행복하신 거네요. 응, 행복해. 정말로 그랬어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지만 지금 제가 느끼는 건 분명히 행복이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아무 희망이 없었어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찬 삶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미래에 대한 기대와 꿈이 있어요. 무엇보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간다는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든든했고요. 내일부터 또 바쁘겠네. 네, 하지만 재미있을 거예요. 처음으로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니까요. AIBO가 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고마워, AIBO.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께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우야,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네, 어머니. 앞으로는 걱정 없이 치료받으세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고맙다, 아들아. 정말 고맙고 자랑스럽다. 그날 밤 저는 정말 깊게 잠들 수 있었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를 만났어요. 젊었을 때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잘했다, 선우야. 정말 잘했어. 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앞으로도 힘내라. 아버지가 항상 지켜보고 있을게.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제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2년 후, 새벽 5시, 저는 여전히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야간 순찰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국가 AI 안전연구소 정식 연구원으로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거든요. 연구소 건물은 과학관 바로 옆에 새로 지어진 현대적인 건물이에요. 유리로 된 외관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 제 연구실로 올라갔어요. 문패에는 박선호 선임연구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직도 가끔 믿어지지 않는 제목이에요.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AIBO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선우 씨. 좋은 아침, AIBO. 지난 2년 동안 AIBO와 함께 많은 일을 해냈어요. 감각 인터페이스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서 이제는 다양한 사람들이 AI와 직접 소통할 수 있게 됐거든요. 무엇보다 학력이나 전문 지식이 없어도 AI와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아버지가 꿈꿨던 기술이 드디어 현실이 된 거죠. 오늘 스케줄 확인해 볼까요? 네. 오전에는 신임 연구원들 교육이 있고 오후에는 정부 보고서 작성이 예정되어 있어요. 신임 연구원 교육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업무 중 하나예요. 저처럼 전문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서 연구팀에 합류시키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오후 3시 교육을 마치고 잠깐 휴식을 취하려고 과학관으로 향했습니다. 과학관 3층에는 새로운 전시관이 만들어졌어요. 한국 AI 기술 발전사라는 이름으로 제 아버지의 연구부터 현재까지의 과정을 보여주는 곳이었습니다. 전시관 입구에는 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실패로 기록됐던 기술이 한 사람의 손으로 다시 숨쉬다. 그 옆에는 아버지와 제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20년의 시간차를 두고 찍힌 두 사진이었지만 같은 꿈을 꾼 부자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시관을 천천히 돌아보고 있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선호야. 돌아보니 어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서 계셨어요. 물리치료 덕분에 많이 좋아지셔서 이제는 혼자서도 걸으실 수 있게 됐거든요.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조금 전에 왔어. 내가 여기 있을 것 같아서. 어머니와 함께 전시관을 둘러봤어요. AIBO-K1의 실물도 전시되어 있었는데 많은 관람객들이 신기해하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로봇이 내 인생을 바꿔준 거구나. 네,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로봇을 바꿔준 거일 수도 있어요. 어머니가 제 팔짱을 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보시면 참 좋아하셨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2년이 지났지만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거든요. 저는 가끔 생각해요. 제가 그날 밤 로봇을 만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고요. 그럼 어떻게 됐을 것 같은데? 아마도 지금도 야간 경비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 능력도 모른 채로 살았겠죠.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런데 다행이야. 내가 용기를 냈으니까. 전시관을 다 돌아보고 나오는 길에 어머니가 다시 말씀하셨어요. 선우야, 이제 정말 당당하게 살아도 돼. 내가 증명했잖아. 뭘 증명했죠? 사람은 환경이나 출신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는 걸. 마음과 실력으로 평가받는다는 걸. 어머니의 말씀이 깊이 와 닿았어요. 2년 전 한도윤 본부장이 저를 무시했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그때는 정말 비참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경험도 저를 성장시켜 준 거였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더 이상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만드는 사람이 됐다는 걸 말이에요. 예전에는 과학관을 지키는 경비였지만 이제는 미래를 만드는 연구원이 됐거든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어머니와 함께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뉴스에서 저희 연구소 소식이 나왔습니다. AI 기술 민주화 프로젝트가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한 교육을 받지 못한 일반인들도 AI와 협업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화면에 제가 신입 연구원들을 교육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저 사람들도 저처럼 새로운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래, 내가 만든 기회구나. 어머니가 뿌듯해 하시는 표정이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연구소에서 받은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내일 정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발표할 보고서가 완성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사람 중심의 AI 기술 개발이었어요. 제가 직접 작성한 결론 부분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기술의 진정한 성공은 얼마나 복잡하고 정교한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과학관이 보였어요. 야간 조명이 켜져 있어서 아름다웠습니다. 2년 전 그곳에서 저는 그냥 지켜보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저도 누군가의 꿈을 지켜주는 사람이 됐거든요. 사람을 무시한 사회는 결국 실패하지만 사람을 믿은 기술은 살아남아요. 그리고 때로는 가장 평범한 사람에게서 가장 특별한 기적이 시작되기도 하죠.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연구실로 갈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말이에요. 저는 이제 확신해요. 진정한 성공은 혼자 이루는 게 아니라 함께 이루는 거라는 거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사연 읽는 펭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